예,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7월 달 동안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함께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 뭐 많이 부족하지만 예, 뭐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의 플랫폼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아직은 그렇게 강력한 탄력은 못 받고 있는데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포트폴리오는 대략 한 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장일 이후로는 여전히 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상승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저희 기업들이 여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PDF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HTS를 통해서나 여러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매일매일 저희가 변화하는 부분들을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면 또 투자 아이디어로서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성과 요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좀 부진했던 하이브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으로 다시 좀 회복되면서 예, 하이브의 성과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도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FN가이드, 엠로, 이지케어텍 같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예, 전반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반면에 그동안 좀 주가가 긍정적이었던 DB하이텍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예, 다소 부진한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기여도가 부정적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뭐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잘 버텨줬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종목의 비중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코스맥스를 한국 콜마로 대체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물적 분할 상장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법인인 코스맥스 이스트가 분할 상장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뭐 회사 차원에서는 분할은 되어 있지만 상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희석 우려가 있고 예, 미국 법인은 그래도 좀 손실이 많아지면서 걷어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우려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예, 이런 상장 이슈로 인해서 그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국 콜마로 비중 이동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거치면서 좀 차근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들 대부분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비중의 상승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락 부분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가 주가가 좀 부진했던 구간들에 있던 기업들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비중을 약간 줄였던 부분은 뭐냐면, 예, 지난번 그 주주총회 안건을 통해서 통과된 이제 사회이사와 관련된 건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작은 기업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좀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본업 외에 좀 지분법 손익으로 잡히는 기업이 이익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에 좋게 보던 비즈니스 모델인 지수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나머지 쪽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기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중에 하나인 엠로인데요. 뭐 저희가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왔던 그 중소형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소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업을 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번 달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의 가장 그 특징적인 부분은 이 기술료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기술료라는 계정이 굉장히 독특한 계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해외의 유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한국의 총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료라는 계정 자체가 있을 이유가 거의 없었죠. 대부분 다 그 라이선스를 재판매해 가지고 나오는 라이선스 수익이나 혹은 라이선스를 갖다 줘서 관리를 하면서 얻게 되는 서비스 수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엠노라는 기업은 국내 1위 기업용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고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적인 설계를 했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료 형태로 로열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열티가 단순하게 엠노가 깔아준 거에 대해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전방에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 삼성 SDS, LG CNS, SK CNC, 현대 오토에버 이런 이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산하에 있는 SI 업체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설치해 줄 때 SCM을 엠노를 채택하게 되면 그 기술료로 받아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본 옵션으로 SCM에서는 엠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엠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계속 집중하면 이 앞단에 있는 엠노보다 훨씬 더 큰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고 수주를 해주고 대신해서 영업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 왔던 순수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KPI 증가가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고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기업들이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측면입니다. 결국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면 엄청난 마케팅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발 인력 200~300명 정도의 인력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고정비를 투입하면 그 고정비를 커버하고 난 위에 해당하는 매출들은 전부 다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가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SCM 솔루션도 해외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S, LG CNS, SK CNC, 현대 오토에버 같은 우리나라의 4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대기업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해외 법인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법인으로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해외 기업에 대한 수주까지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주목하게 됐던 것도 과거부터 함께 봐왔던 이제 더존 비존이라는 기업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엠노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엠노와 더존 비존을 좀 더 비교를 하면서 엠노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가 보는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켓쉐어의 확대 전략 측면에서 보시면 좋은데 엠노는 기존의 대기업들을 먼저 공략을 해놨고 우리나라의 4대 기업, 굉장히 많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점점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회계 ERP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또 세무법인들을 중심으로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먼저 컸고요. 그 이후에 SAP라는 글로벌 ERP 1등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견 대기업의 물량을 가져오려고 이걸 윈100이라고 하거든요. 윈100 물량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쟁 환경 자체가 더존 비존이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써놓은 기술 진입 장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존 비존도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CM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들, 구매를 해야 되는 모든 관련사들에 대한 계약 구조, 가격, 단가부터 해서 수량 이런 것들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산업 간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물론 여기도 회계 데이터가 건설업, 은행업, 다양한 업종별로 되게 다양한 회계 데이터가 있지만 적어도 이거는 회계 계정 과목이라는 것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복잡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업 간 차이가 매우 심한 엠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산업들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면 진입 장벽을 좀 더 높이 쌓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의 확장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존 비존은 해외에서 SAP라는 존재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엠로 같은 경우는 전방의 대기업 계열의 SI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부지리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제조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제조사들이 글로벌 데이터를 다 이제 가져오는, 구매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엠로의 소프트웨어의 경쟁력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그러면 SAP랑 여전히 경쟁은 하고 있거든요. 엠로 같은 경우도. 이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SAP 같은 경우는 아리바라는 SCM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간접 구매를 타겟으로 합니다. 좀 우리가 좀 사기 쉬운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사무용 집기들이죠. 책상, 뭐 볼펜, 컴퓨터, 의자, 뭐 이런 것들인데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것들에만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SAP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즈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엠로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세트,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거나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품에 대한 데이터들, 부품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관리들을 다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의 사이즈 자체가 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SCM 측면에서 엠로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다뤄서 플랫폼화, 서비스화 했기 때문에 해외 대형사들이 쉽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영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고객의 직접 구매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더 강화해서 해외로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부품을 구매하는 것들을 엠로의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확장성이 굉장히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엠로라는 시스템을 쓴다더라라는 이 레퍼런스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외 기업들한테 소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거기에 더해서 신사업적인 측면으로는 데이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타 바이어 플랫폼인데요. 그 안에서 아무래도 구매 데이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구매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이고 어디가 구매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메타바이오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나 구독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뭐 어떤 식의 광고냐면 이제 엠로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부품 조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부품을 어필하기 위해서 광고를 올리는 개념인 거죠. 일종의 우리가 뭐 채용 플랫폼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그런 광고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구매자 입장에서 구독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좀 괜찮은 기업들을 추천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독 비즈니스로도 엮어갈 수 있고요. 이게 의료계에서 메디게이트라는 그 플랫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웬만하면 다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그 안에서 의사들의 채용이 다 이루어집니다. 뭐 어디서 뭐 페이닥터로 지금 어디서 얼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들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나와 있는 의료기기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커뮤니티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매자들 사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엠로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신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리아 플랫폼 ETF 안에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안에서도 좀 투자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엠노라는 기업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익으로 그 이상의 매출들은 돌아오게 되는 공원이익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편입을 좀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편입을 하는 주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 그 코리아 플랫폼 ETF에서 좀 더 특징적인 건 제조의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제조, ODM, OEM 혹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의료 바이오 쪽에 ODM을 하고 있는 기업, OEM을 하고 있는 기업,
예, 그런 쪽으로 저희도 이제 확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변화되어 있는 측면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도 8월에도 좀 더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잘 조정하고 아웃퍼폼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